메일을 먼저 안 드려갖고 누구한테 이걸 드려야 이게 뭐죠? 오늘 제 자료인데 제 PPT 자료인데 PPT 자료요? 아까 전에 통화할 때 연구원분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PPT 자료요? 잠시만요. 네.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나요? 이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켜주십시오. 요건가요? 어떤 파일이 열릴지 몰라고 똑같은 거를 확장자마다 있는 세 가지 내왔어요. 네. 네, 그 세 가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맨 아래 거 틀어드리면 될까요? 그냥 아무거나 열리기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지림대 받을 때 그 마이크 좀 드는 거요. 네네네네. 아, 사진. 말씀하시는 거 그거만. 그리고 지금 의자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더 추가했는데 그래도 못하네요. 네. 아까 타려 부족하다고. 의자가 그래도 무조건 한 10개 확인 기사일 것 같은데 지금 4시 반이 마감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몇 장 찍어서 이분들께 먼저 보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면 몇 가지만 네, 몇장 찍어서 찍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0회 동가동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가동장연구소 상임이사 허윤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0회 동가동장 포럼은요. 직업은 좀 의자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시면 제1회 동가동장 포럼이 시작했는데 오늘이 딱 100회를 맞이하는 행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 연구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포럼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는 네, 좀 계시다가 저기 이제 이사장님 인사만 시작되면 저희가 손을 댈게요. 그럼 정면 꺼주세요. 있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서 자신들끼리 감사드리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동가정장 포럼은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동가정장연구소 정은찬 이사장님께서 동반성장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이 끝나면 총 7분이 내가 본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5분 내외의 짧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짧은 강연이 한 7분 정도, 7분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요. 저희들이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저희 동반성장연구소나 동반성장 포럼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시고 계셨던 의견이나 제안 등을 가감없이 말씀하시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반성장연구소 정은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찬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직 덥기도 하고 또 한절기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지금 저 예상외로 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제 말씀드리기 전에 축사 순서가 있었는데 축사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 축사 그럼 빠뜨리셨나봐.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 먼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제가 축사를 부탁드리고 싶었었어요. 먼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고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도 하신 김정식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간단히 축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김 선생님? 네. 여러분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정찬 이사장님이 동반성장 포럼 100회를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농산물유통공사 정식 이름이 뭐지?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농수산 식품유통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화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시카고 대학의 라브람 난단 교수는 책을 써가지고 친밀함이 가공가독 과학이라 세이빙 캐피탈리즘, 토탈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도
네, 다음으로는 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맞습니까? 거기 사장이신 김춘진 선생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국회의원 하셨어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대정부 질의에서 저를 아주 괴롭히신 의원이십니다. 오늘은 좀 괴롭히지 마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가 올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우찬 총리님은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할 때에 서울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김우춘이라시고 동반선장위원장님도 하시고 또 뭐 말할 수 없죠.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정신이 다른 분하고 좀 달라요. 늘 함께하는 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총리님이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우리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아름다운 인류 사회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배운 게 참 많아요. 존 로커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의정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역시 정우찬 총리님의 그런 철학을 제가 되새기면서 현재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구가 지금 기후변화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조발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명기조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주에서 100회째이기 때문에 만사를 지켜놓고 꼭 와야 되겠다. 품앗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동반성장연구소는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하고 자매관계인가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래서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영진 회장님이 또 일부러 진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 한 말씀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 대표 발행인입니다. 이 정통 언론인 출신은 아니고요. 경남 교육감 한 10년 남짓 하고 여러 교육계 평생을 보내다가 말년에 저희 고향에 올해 창간 114년 됐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저희보다 11년 뒤에 창간된 그런 신문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평소에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또 학자로서의 총리님, 인격자로서의 총리님이 존경하기 때문에 이 100회를 맞이해서 꼭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시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 동안 간에 도움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운찬 총리님의 그 애국심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해 주신 세 분 다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내용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적입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아실 수 있겠지만 읽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냥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이거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서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따 기회가 있으면 틈틈이 좀 소개는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축사 아니야 뭐라 그럴까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동반성장을 다시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반 성장이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된 것은 한 10년 좀 넘었죠. 어떤 중견 기업인이라 하면 아마 수천억의 매상을 올리는 기업일 것 같은데 중견 기업인이 정부에 찾아왔어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그러면서 이민 가겠다고 그러셔서 아니 중견 기업인이 이민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해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뭘 해도 너무합니까?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뭘 후려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전부 탁상 공론만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경제가 엉망이라고 그러고 나가시대요. 그래서 우리 총리실 직원들하고 하루 이틀 공부를 해갖고 나서 저쪽 청와대에 가서 그 중견 기업인이 이민 가겠다 그러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 파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10년 봄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이 지금 요새 방통심의원인가 거기 위원장 되신 이동관 당시 수석 보고 한번 여론을 조사해 보라고 그러셨나 봐요. 우리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분의 장점 적어도 하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경청합니다. 경청한 다음에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청은 일단 하시는 분인데 그날 제가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드렸더니 좀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이동관 수석한테 알아보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9월 30일에 청와대 경제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근데 아깝게도 만들어만 놓고 크게 안 도와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저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견제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1년 4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만든 게 이 동반성장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11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반성장 포럼은 한 10년쯤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대학 가기 바로 전에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얻은 거는 누구냐면은 우리 3.1운동 때 민족 대표 34인의 한 분으로 불리우시는 스코필드 박사한테 얻은 것이죠. 제가 대학을 어디 가면 좋으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국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됐는데 분배가 너무 악화됐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 이건 그분 좋아하는 표현으로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우니 국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동시에 한국의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로 가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쭉 공부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사실은 저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도 별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어떤 이민 가겠다고 하는 중견 기업인 때문에 이 동반성장의 화두도 생기고 동반성장위원회도 생기고 또 제가 동반성장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아까 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도움도 안 받았습니다. 이 후원하신 분들의 후원으로
오늘까지 유지돼 왔죠. 처음 한 2, 3년까지는 제가 없는 돈 좀 쓰고 그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많이 계셔요. 이따가 내가 생각하는 동반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앞에 앉아 계신 크레텍 책임의 회장이신 최영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한 달에 10,000원씩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지되었는데 오늘도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친구도 많이 오고 대학 친구도 많이 오고 지금 오늘 또 신납니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하고 또 형식은 없더라도 내용은 있으면 좋다고 말씀해왔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동반성장 포럼 100번째 기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한 A4 용지 2장 정도로 마련해 온 선언문도 아니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없나요? 거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저성장 및 소득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들리죠? 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은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창조적 인재 육성은 실패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공동체 정신의 약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조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반 성장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2012년에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서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작으로 가불 문제, 교육 문제, 남북한 문제, 지역 간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노사 문제, 세대 간 문제, 남녀 문제, 디지털 혁신, 외교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99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동반성장의 제도화에 필요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훌륭한 연사와 청중이 우리들의 포럼을 오늘날까지 잘 끌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포럼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분 중에서 두 분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소개해도 괜찮죠? 저희 고려대학교 최상용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외교안보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박수 쳐주시죠. 그날 오셔서 주일 대사하실 때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의 K컬처 이것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한일 간의 교류, 특히 문화교류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금방 생각났는데 잊어버렸는데 저기 뒤에 김홍범 경상대학 교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사태 때문에 세계가 금융위기로 빠지면 어떡하나 할 때 오셔서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뭐.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박경렬 교수라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화공과와 외교과 더블 메이저를 하시고 미국 영국 가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로 계신 박경렬 교수 계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네. 근데 제가 박경렬 교수를 특별히 소개하는 거는 오늘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저 아버님이 박상대 교수님이시라고 우리 아주 정말 원로 교수시고 자연대학
에서도 일하시고 본부에서도 일하시고 또 화학관계 기관에서도 큰 일을 하셨는데 박상대 선생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훌륭한 분들이 오늘 오셨다고 자랑하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외에도 훌륭하신 분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따가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입니다. 인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국가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조성해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합니다. 동반성장에서 말하는 함께 나누자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은 조금 바꾸자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견제하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반성장은 승자 독식의 이익 극대화를 견제합니다. 승자 독식은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참모습이 아닙니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의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입니다.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남북 한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입시 제도로 채택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해 고려한 것입니다.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동반성장의 철학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맞닿아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와 사회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 즉 혈려, 정의, 인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혈려, 영어로 프루던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의의 덕과 인혜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담 스미스는 각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정부가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혜의 덕은 한 예로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는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미스는 정의는 경제사회의 기둥이며 인혜는 그 지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 두 가지 덕은 또한 동반성장의 기둥이자 지붕입니다. 동반성장은 이 두 가지 덕에 기대어서 승자 독식을 지향하고 상생협력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스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스미스가 강조한 정부의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은 부정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란 명분으로 승자 독식의 이윤 추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였습니다. 이제 결론의 문단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달리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합니다.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동반성장은 자크 아탈리가 말한 이타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합니다. 좀 지루하셨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루하더라도 또 딱딱하더라도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강연은 다른 데서 오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뭐 또 저보고 네 입장을 한번 밝혀라 그래갖고 밝힌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성공은 잘 못했습니다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지금 뭐 겉으로는 굉장한 경제적 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50-30 클럽에 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계 7밖에 없잖아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 대신에 카나다 집어넣으면 그게 신문에 매일 나는 G7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한국이 G7에 낀다고 생각합니다. 카나다 사람들은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카나다는 인구가 지금 3,500만, 6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천만이 넘고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는 뭐 14억, 13억, 15억인지 아무도 모르죠.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1인당 소득이 $10,000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재편의 주역이 된다는 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제 대국이 됐는데 현재는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성장은 잘 안 되고 또 소득이나 부의 양극화는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두운 면을 그렇게 밖으로 나타난 것뿐이 아니라 좀 더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건 과거에 대한 회고이기도 합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한국은 풍족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인색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교육의 내용은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성장 단계의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면 된다라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가난은 게으르거나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고 확고하게 믿었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는 나 자신보다 가족과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도전 정신은 좌절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은 나아지지 못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요령껏 거짓말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때에 따라서 쓸데없이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는 불이익만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래서 한국의 양극화는 우려를 넘어 위험 수준까지 가버린 듯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마치 체력 자체가 약해져서 온갖 병으로 시달리는 중환자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대로 한국은 역사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무슨 이런 말 안 쓰는데 이거 글쓸 땐 밤에 써가지고서 감정이 폭발해서 이 나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과거 일본이 일본 주식회사라는 그 구호를 갖고 일본 경제를 발전시켰다 해서 한국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코오퍼레이트 코리아 또는 조펜 인코퍼레이티드 조펜 잉크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호를 갖고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경제적 측면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슬로건이 구호로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의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대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저 한국 경제를 한국 야구팀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2007년 7월 7일 잠실구장에서 잠실구장에서 LG하고 자기 LG에 죽어라 된 한정근 씨가 있지만 LG하고 한화 김용기 씨의 팀인데 두 팀이 시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호시노 감독이라는 사람이 왔죠. 유명한 감독 아세요? 한자로는 성야선일일 겁니다. 호시노 세니치라고 하는 감독이 스태프 15명, 기자 35명을 데리고 그 게임을 보러 왔어요. 사실 속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의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한신 팀하고 한신 타이거스죠. 주니치 드래곤스 팀을 감독해서 1등으로 올려놓은 감독이 미안합니다. 한화 LG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 한국 팀 구경하다가 실망하면 어떡할까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감독하고 보고 오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일본 감독이 돼서 한국의 전력을 파악하러 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게임을 봤을 텐데 평소에 한국 실력도 알고 있을 텐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디가 이길 것 같으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일본이 이길 텐데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표팀끼리 붙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또 그건 있지 않대요. 대표팀 빼고 두 번째 대표팀끼리 붙으면 일본이 무조건 이긴다. 하고 바로 그때 그 옆에 두산 베어스의 매튜 랜들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우리 선수들 어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You have many fine players. 그러나 America has much more fine players 또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 뭐 그냥 하고 있는데 대표팀은 잘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수준에 못 따라오지 이렇게 한 건데 그 호시노 감독의 말이 씨앗이 돼 갖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김경문 감독의 이승엽 타자 이 콤비네이션이 돼 갖고 우리가 일본한테 한 번도 안 졌을 거예요.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코멘트를 듣고서는 일진끼리만 하면 일본이 이긴다. 이진부터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저는 금방 1994, 5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1997년, 98년의 외환 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4페이지 책들 가지고 계시죠? 4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1994년, 95년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 직후 1996년에는 우리나라 5대 주력 수출 품목의 국제 단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포 타이거스 4개의 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였죠. 거기들이 잘 나가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산업화 정책을 써서 공급 물품이 그냥 굉장히 국제 시장에 나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하던 물품들의 값이 국제 시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품으로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값이 떨어지니까 국제 수지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때 국제 수지 적자가 아마 206달러인가 230억 달러구나.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직후 96년에는 우리나라 5대 주력 수출 물품의 국제 단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남아 국가들이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 물건 값이 떨어진 거죠. 그러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폭인 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보유 외환이 단숨에 고갈되었으며 이것은 1997년의 외환 위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1996년에 국제 수지가 GDP의 3%를 넘었어요. 거의 5% 됐죠. 그게 바로 97년, 98년에 외환 위기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잘 나가는 기업 산업이 5개밖에 없었는데 그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국제 수지가 나빠져 가지고서 결국 외환 위기가 났다. 외환 위기가 뭔지 아시죠? 결국 이제 각 기업들이 현금의 유출입에서 출입보다 많으면 문제가 될 텐데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그냥 우리가 국제화만 안 됐다면은 다시 말해서 국제 사회에서 원화로 거래가 된다면 마음대로 찍어서 주면 되지만 외화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화를 못 벌어오니까 외환 위기가 난 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책을 통해서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좀 창피한 얘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1인당 소득 1만 달러는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1인당 소득이 달러 표시로 줄어들죠. 기억하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건이 더 수출이 잘 돼서 좋을 텐데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환율은 못 올리고 저쪽에서 공급은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고 국제화가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냐는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이제 호시노 감독에게 나중에 들었지만 최근에 글을 쓰면서 호시노 감독 생각이 난 거예요. 일본은 이 5대 수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기 힘들고 또한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는 양극화가 뭐 훨씬 더 덜하지 않습니까? 원배경 사장 그렇죠. 우리는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를 야구팀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꾸며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뭐하고 큰일 났는데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같은 위에 좀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식회사 한국보다는 국민 경제를 스포츠팀에 비유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기업으로 표현한다면 기업 경영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단, 경제를 팀 단위의 스포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 비유해보자. 야구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스타 선수들이 있어 그들이 팀 성적과 팀 분위기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마치 경제에서 재벌들이 그렇듯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구는 지금 야구팀으로 보는 겁니다. 한두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팀 전체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시장도 철저히 경쟁적이고 냉혹한 시장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한편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팀에 대한 기여가 적은 선수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팀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경제라는 야구팀에도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야구팀의 문제는 스타 선수 몇 명 빼고는 다른 선수들 성적이 외국 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들입니다. 팀 코리아의 선수 구성은 중간층이 매우 얇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몇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선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잘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다양한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해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면 일부 기업들이 어려워지더라도 국가 경제는 꾸준하게 발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두 대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경제 전체, 우리 국민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같이 좀 조금만 참으세요. 5페이지 앞에 창단 초기 선수들이 모두 야구를 처음 시작했던 신인들이어서 팀 코리아 성적이 전 세계 팀 가운데 바닥에서 출발했을 때 나중에 스타 선수로 성장하게 된 몇몇 선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대다수 선수의 기량은 매우 부족했지만 이들 미래의 스타 선수들은 가능성이 엿보였고 팀에서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적을 냈고 그들의 분발로 말미암아 팀 코리아는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승리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팀 코리아는 전 세계 팀들 가운데 더 이상 꼴찌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창단 초기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선수들 가운데 몇몇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팀 코리아도 순위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팀 코리아가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단은 제가 생각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마지막에 두 번째 문단. 선수들 각각의 기량이 골고루 발휘되는 팀이 아니라 소수의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성적 향상은커녕 선수들끼리의 위화감으로 팀 내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성적 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라카룸에서 벌어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에 알려지자 관중들은 스타 선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제 세 번째 문단 안에 가서 라카룸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팀 코리아의 몇몇 스타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의 라카까지 차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연습 시간과 연습 도구까지도 자기가 연습해야 하겠으니 양보하라고 팔을 비틀었다는 것입니다. 연습 시간과 연습 도구를 스타 선수들에게 빼앗기다 보니 몇몇 신입 선수들은 기량을 닦을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 결과 충분한 연봉을 받을 수 없었으며 팀 성적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일반인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라커룸에서 생긴 일이라 과거에는 바깥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라커룸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팬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꼭 나서서 그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 즉시 SNS를 통해 팬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순식간에 알려지며 확산됩니다. 스타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집중되는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타 선수들은 잘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몰아주어야 팀이 잘할 수 있지 않냐. 잘하는 사람에게 주던 지원을 다른 선수와 나눈다면 그건 사회주의적 나눠먹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며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가 떠나면 팀 코리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냐.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대벌기업들이 감독과 관중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그다음 얘기는 안 읽으셔도 아실 것 같고 그다음 7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관중들 대부분은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야구 경기가 마치 자기 인생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꾸로 자기 인생이 야구 경기 같기를 바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승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여기에서 관중들은 통쾌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관중들에게 선수들의 반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의 반칙을 마치 자기에게 가해지는 불법인 양 분노합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경기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고 라카롬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선수와 신입 선수를 괴롭히며 천문학적 연봉을 받아가는 선수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선수는 존경 못 받는 선수, 비호감 선수를 넘어 괴짜 선수가 됩니다. 이런 선수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저 아주 야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저기 김봉현 선생님도 계시고 저하고 잠실 야구장에서 수십 번 그 이상 야구 같이 보신 분인데 우리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동반성장연구소 포럼에도 뭐 거의 개근하시고 옆에 김봉현 김양경 선생 아직 계세요? 네. 김양경 선생님은 우리 프로야구에서 27년간 심판하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동반성장연구소에 아주 자주 나오십니다. 네? 어디? SK?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양경 선생님을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제가 자랑 하나 해야죠. 2012년에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장에 가서 제가 시구를 했어요. 2012년 6월 2일입니다. 날짜는 기억해야죠. 그래갖고 약간 아리랑볼이지만 가운데 쫙 그대로 스트라이크를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지 뭐 야구를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야구를 잘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실 야구장에서 3번이나 가서 1시간씩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그 지도를 해주신 분이 바로 김양경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2018년에는 제가 KBO에 총재로 하면서 혹시 나한테 뉴욕 가서 시구하란 말 안 할까 생각해갖고 연습은 하고 가자. 내가 또 김양경 선생님한테 가서 잠실 야구장에서 3번 연습을 했는데 팔이 빠져갖고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때 8월에 뉴욕 양키스하고 뉴욕 매츠하고의 게임을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했는데 그날도 잘 던졌습니다. 근데 잘 던졌다는 게 진짜 잘 던진 게 아니고 그 홈플레이트 맞은 정도면 뭐 크게 빗나가진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홈플레이트를 맞길래 내가 컵을 던지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거짓말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때 저 도와주신 분이 김양경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야구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자꾸 기업 얘기해봤자 뭐 똑같은 얘기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야구 얘기로 한번 돌려보자 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재밌게 잘 못 꾸몄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반성장 얘기를 안 들으셨더라면은 이거 읽으시면서 기업하고 비교해가면서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안 그렇지도 모르고 제가 좀 모자랐으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냥 어떤 경제가 하나의 숲이라면은 그 숲을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을 거시적 시각이라고 그러고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 하나하나 또 나무와 나무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미시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거시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경제가 잘 되자면은 어때야 되겠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시 경제적으로 볼 때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생산 시설이 많아지고 생산 능력이 확충되는 건 다 이해하시죠? 근데 생산 시설만 막 확충됐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과잉 투자를 해갖고 과잉 시설이 생겨서 그 과잉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만도 물건 만들어서 판 돈보다 더 많아서 외환 위기가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누가 사줘야 되지 않냐? 누가 사줍니까? 가게에서 소비를 하고 다른 기업에서 자본재 구입이라는 형태로 또 투자를 하고 그다음 외국 사람들이 수출해주고 우리가 수출을 하게 하고 하면 되겠죠.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경제가 잘 되자면은 공급 측에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 수요 측에서 소비, 투자, 수출이 늘어나야 된다는데 첫째 수출은 외국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투자는 공급에도 관련되고 수요에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잘 되려면 뭐 길게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소비가 많이 돼야 되고 투자가 활발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제 이에 착안한 문재인 정부는 소비가 부족하면 소득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뭐. 소득을 좀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소득을 늘려줄 길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소득을 늘려줄 길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정부가 늘리라고 해야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만만한 게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주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정책을 쓴 거죠. 맞죠? 근데 너무 빨리 최저임금을 인상해서인지 결국은 소득도 안 늘어나고 소비도 안 늘어났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왜 소득이 안 늘어났냐면은 첫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빨리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노동을 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늘어났지 않다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밝혀진 건데 그때 소득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때는 더 사정이 나빴지만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가계의 빚이 1,800조가 넘을 겁니다. 아마 1,800조면 1인당 빚이 3,600만 원이에요.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3,600만 원이에요. 저희 8살인가 9살 된 나이도 잊어버렸네. 제 손녀도 3,600만 원 빚졌고 저보다 10살 많은 제 사촌 형도 3,600만 원 빚졌고 저희 집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거기도 3,600만 원. 다 빚을 졌기 때문에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소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투자에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은 소득이 좀 있어야지 그래갖고 인간을 자꾸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쓴 겁니다. 그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정책이 좀 틀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투자도 소득도 지난 25년간 또는 그 이상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거는 소득도 많지 않고 빚은 많고 그런 건데
소득이 많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직도 아무 데 가서도 얘기 안 한 건데요. 여러분,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어떤 기업 전체가, 그야말로 한국 기업 전체가 만든 어떤 생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돈으로 표시하면 뭐 국민 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 소득이 75년에는 그 국민 소득이 90%는 가계에 가고 10%가 기업에 갔어요. 75년 옛날이죠. 그래서 한 20년 후에 95년 경에는 한 80%가 가계로 가고 그 다음에 20%가 기업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지금 2023년인데 작년에 2022년에는 72%가 가계로 가고 28%가 기업으로 갔어요. 그게 어떤 것이 적정 수준인지 또 얼만큼이 넘으면은 가계 소득이 몇 퍼센트가 넘으면 소비가 활발하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85년에 거의 2005년까지도 90대 12, 80대 20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70대 3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전에 비해서 소득의 증가가 비율을 봐서 굉장히 없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잘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최저임금 좀 조금 올려줬다고 해갖고 소득이 올라갈 리가 없는데 소비가 또 늘어난다 할지라도 가계 빚이 많아서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근원적으로는 소득이 작다 이것이죠. 가계의 소득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숫자는 경제학자는 좀 들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소비가 잘 안 된 거고 이제 그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투자할 게 있고 돈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죠. 김영국 회장님 맞죠? 투자할 것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대기업은 투자할 때는 없는데 돈만 많아요.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그 첨단 핵심 기술은 최고 기술은 아니랄지라도 투자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업 활동을 해갖고 전체 기업부에 대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다고 칩시다. 기업 활동을 해서 어떤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좀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21년에 재작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이 7.5 대 3.5예요. 그럼 대기업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중소기업은 낮은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좀 관찰한 거는 어떤 대기업은 제가 처음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됐을 때 2011년 얘기인데 2010년 12월 얘기인데 어떤 대기업에서 온 사람하고 기업 경영 분석을 같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속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9.1%고 그 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8%예요. 크게 잡아서 9대 3, 3대 1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 대표 보고 이거 좀 1%, 2%만 넘겨주면 저쪽은 크게 될 텐데 그거 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만 줘도요, 밥 먹고요, 애들 교육시키고요, 심지어 유학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중소기업 사장들은 주말에 다 골프 쳐요. 그뿐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님의 부인들은 주중에 다 골프 쳐요. 그분들이 골프장 운영을 책임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인들이 주중에 골프 안 치면 골프장 유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제가 동반성장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봐보세요. 어떤 국민소득이 가계로도 분배되고 기업으로도 분배되는데 기업에 분배될 때 대기업에 주로 분배되고
중소기업은 얼마 안 분배되는데 대기업에 분배된 것이 대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은 투자 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많아요. 우선은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됐는데 이 큰 나라의 대기업 정도면은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현재 첨단 핵심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R&D는 많은데 R&D 지출은 많은데 주로 D 지출이고 R 지출이 없어요. 그냥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다듬기 한 기술이죠. 솔직히 반도체도 지금 우리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에 가서 꼼짝 못하는 거는 그 미국이 원천 기술을 우리한테 안 주면은 반도체 아무것도 생산 못해요. 박성규 교수 거의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 원천 기술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R&D가 지금 세계 5등. 그다음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 2등인데 R&D는 많지만 D가 주로기 때문에 R이 별로 없어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건 별로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R도 본격적인 리서치보다는 손다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는데 D의 R&D에서 R을 리서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국의 R은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도 없고 근데 두 번째로는 IMF하고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시킬지도 모르니까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100대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1000조는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상상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치고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쓴다면 1조 원 큰 돈 아닐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1년에 3억 6,500만 원, 1000년에 3,650만 원, 2000년에 7,300억 원. 예수님 아무리 빨리 태어나셨어도 2023 더하기 4하면 2027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맞죠? 1조 원이 그게 큰 돈인데 100대 기업이 1000조 갖고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건 투자할 데가 없고 투자 분위기도 그저 그렇고 돈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구조조정 당하고 그다음에 재벌 1세들은 정말 그냥 막 안 돼도 그냥 헤딩하듯이 했는데 재벌 3, 4세들은 재벌 1세, 1, 2세보다 굉장히 조심스러워갖고 투자를 안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안 그렇잖아요. 최고급 기술은 아니지만 투자할 때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면은 이거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좀 유도하는 방법 없나? 그러니까 대기업들 보고 니들 수익률이 2대1, 3대1 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률을 좀 올려줄 수 없어. 마지막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납품 받을 때 납품과 후려치기 좀 덜 해봐. 그뿐이 아니라 기술 탈취가면 대단합니다. 우리 기술 탈취에 관해서는 서울텔레콤의 김성수 회장님 계시죠?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좀. 한번 박수 쳐보세요.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하셨어요. 밤에 보안 용품이라고 해도 되죠. 보안 용품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갖고 설계도를 갖다가 거래하는 재벌 기업한테 줬는데 재벌 기업이 거기다가 적당히 좀 개칠 좀 하고 직거로 해가지고서 소송을 벌여서 지금 15년, 20년 됐죠. 17년 됐는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협상은. 예, 내년에 곧 배상인가? 배상. 비밀이기 때문에. 네네. 네.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답니다. 내년 봄에 배상 받으신다는데 솔직히 오늘 제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 힘도 좀 있었죠. 김 회장님, 제 힘이 좀 있었죠. 2019년에 청와대 저 경제 원로 회의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원로냐? 정신 연령은 안 높다. 이거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라는데 안 가갖고는 또 KBO에 손해 볼까봐 KBO가 그래서 전화 걸어갖고 아 간다라고 가서 뭐 이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대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손해본 서울텔레콤 얘기만 했더니 며칠 있다가 다 저 문제가 문제로 되고 한참 또 더 투쟁을 해갖고 지금 겨우 저 좀 찾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11페이지에 가서 결국 동반성장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뭐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동반성장입니다. 이게 동반성장밖에 기대가 없고 저 11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 사전적으로는 후려치기 좀 하지 말아라. 기술 탈취하지 말아라. 구두 주문 받지 말고 서면 주문 받아라. 그다음에 결제할 때 어음 결제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수출 단가가 낮아서 수출 못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수출을 많이 해라.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은 이익을 좀 공유해라. 중소기업하고 협력 중소기업하고 그 말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회장님이 당신이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도 공부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이익 공유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야, 그 기업의 스태프들은 이런 것도 회장님한테 안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익 공유는요 할리우드에서 100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영화 만들 때 영화 제작자가 배우, 감독 배급처 보고 개런티 해줄게 얼마, 러닝 개런티 줄게, 대박 나면 더 줄게 하는 게 프로핏을 취하하겠다는 것이고 뭐 우리 저 야구 전문가들 계시지만 미식 축구도 아주 철저하게 이익 공유가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수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입장료 60%만 홈팀이 먹고 나머지 다 중앙 집거나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중개료 다 집중 라이선싱, 멀천다이싱 다 중개해갖고 32팀분의 1로 나눠줘요. 그래갖고 오늘날 1970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갖고 미국의 NFL 팀은 정말로 32개 팀이 모두 다가 세계 50대 팀이 껴 있죠. 달라스 카우보이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 프로스포츠 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한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반성장과 ESG도 읽어보시면 되고 끝으로 15페이지에 가서 최부잣집 가문의 동반성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정말로 동반성장의 그 모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 2시간 강의하면 참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몇 개의 저녁에 걸쳐서 쓴 거니까 한번 읽고 저하고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발표력이 여기 부족해서 다 발표도 못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할게. 뭐야? 지금 오늘 저 테이블이 아주 특색 있게 보이죠? 아주 질서 정연하게 8분이 딱 앉아 계신데 제가 최근에 산업단지.co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건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으로 따진다면 그 공장들 크게 단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업입니다. 단지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땅 구해야지, 거기 들어갈 회사도 구해야 되지, 또 돈도 용자해줄 금융회사도 해야지, 뭐 별거 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원천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지금 오랫동안. 오늘 회장님 오셨어요. 차이 할 때 최 말고 차이 할 때 최훈 회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회장님하고 저 사장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 젊은이들 5분 오셨는데 이게 꽃다발 가지고 오실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그 동반 성장하고 산업단지하고 동반 관계가 클 것 같아요. 이 산업단지 만들려면 정말 거기 관련 주체들이 동반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가끔 가서 놀아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동반성장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할게. 명단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정원장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온 동반성장위원회는 주제로 총 7분이 간단한 5분 내외, 한 분당 5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7분인데 갑자기 호명을 하면 당황하실까봐 순서를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의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최영주 회장님, 그다음에 김준현 의원님, 손우영 국장님,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님, 그다음에 이상기 회장님, 마지막으로 최재규 회장님 이렇게 7분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원이신 최승재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있어갖고요. 사실 오늘 저는 지배하지 않는데 사실 거기서 배석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정부 질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어떤 본질보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별히 오늘 또 공무원학령 100회라서 꼭 와야 되겠다. 저도 많이 다시 좀 느끼고도 싶고요. 제가 우리 총리님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입니다. 제가 장사하다가 한 10평짜리 가게 하다가 한 2005년도 정도